여기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북한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문서를 전달받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 16살 딸을 데리고 고향을 버리려고 하는 가족. 도대체 어떤 비밀이 그들을 목숨을 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승민입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의 대좌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제복을 입었습니다. 제 가슴엔 훈장들이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 45살이고 평생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어요. 제 사무실은 제 계급을 보여줍니다. 저를 지켜보는 우리 지도자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때 제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지훈동무가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동료였던 사람이었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에 어깨너머로 살펴보더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를 가리기 위해 책상 위에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애국적인 음악을 틀었어요. 가까운 동료에게도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훈동무는 제 책상 위에 갈색 봉투를 놓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잠시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놓기가 두려운 것처럼요. 제가 이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직접 봐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을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리조트, 비싼 음식과 음료가 있는 호화로운 파티 사진을 봤어요. 저는 많은 얼굴들을 알아봤습니다. 고위 관리들, 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외국 사치품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것들은 공식적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들을 비밀리에 찍었어요. 하지만 다음 사진들이 제 피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것들은 수용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삭임으로 들었지만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상황은 끔찍했어요. 깡마른 사람들이 죽어가며 들판과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죄수들을 고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문으로 들었지만 항상 과장되거나 우리 적들의 거짓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얻었어? 저는 지훈동무에게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말했어요.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진짜라는 거야. 우리가 지키라고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 우리가 섬기는 시스템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신경 써.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는지 물었습니다. 지훈동무는 저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가족이 있으니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동무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들은 제 서랍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제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제 삶의 확신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저는 저희 작은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 아내와 우리 딸 민지가 자는 동안이요. 아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그녀는 종종 병원의 약품과 물품 부족에 대해 저에게 말합니다. 민지는 16살이고 언젠가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항상 옳은 답을 반복하고 항상 배운 대로 우리 지도자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사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부패했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지훈동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반영 명적 활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그는 처형되었어요. 재판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 저를 존중으로 맞이하던 젊은 박장교는 지도자에 대한 제 충성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제 이웃들은 조용해졌어요. 민지의 학교에서 그녀의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활동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라디오를 크게 틀고 부엌에 제 가족을 모아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을 떠나야 한다고요. 민지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어요. 우리는 항상 한국이 끔찍한 곳이라고 들었고 사람들이 미국의 통제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배웠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여지껏 살면서 들은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녀는 병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봤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사치 속에서 살고 있는 동안 자원 부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죽음이 있었던 것을요. 아내는 단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 선양에 있는 아내의 삼촌을 방문할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아프니까 합리적인 요청이고 중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그들이 우리 셋 모두가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직위가 아직 몇 가지 이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명이나 두 명만 승인한다면 우리는 거절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거나 아니면 전혀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결정을 내렸어요. 사진들은 제가 섬겼던 나라에 대한 진실을 보여줬고 저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두려움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삶의 기회를 위해 우리는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탈출을 계획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면 우리는 빠져버릴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우리가 잡힐 수 있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탈북 시도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예요. 만약 잡히면 우리는 수용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들에서 봤던 것과 같은 끔찍한 곳으로요. 어느 날 밤늦게 저는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군사훈련이 조금 유용했습니다. 저는 작전을 계획하는 방법, 모든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가족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 달려 있었어요. 아내의 삼촌이 있는 중국에 방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매우 아프고 아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며 아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만나봐야 했어요. 합리적인 요청이었지만 북한에서는 합리적인 요청조차도 종종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 지위가 아직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서 승인이 오는 순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를 불렀어요. 16살의 그녀는 청소년이고 위험을 이해할 만큼 똑똑했지만 그것에 겁먹기에는 충분히 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엇을 꾸려야 할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짧은 여행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민지의 눈은 우리 벽에 걸려있는 지도자의 초상화로 움직였어요. 마치 그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집에서조차도 듣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요. 민지는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오래 떠나 있을 것인지 물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성공한다면 영원히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고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민지는 이 삶 말고는 다른 삶을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친구들, 학교, 모든 친숙한 것들이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새 친구들을 사귈 거라고 약속했어요. 더 좋은 친구들,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요. 정부가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필수적인 옷만 꾸리라고 했습니다. 책 한 권은 괜찮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고요. 그것이 중국 관리들을 의심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필수 의약품을 모아 정상적으로 보이는 용기에 숨겼어요. 저는 우리의 제한된 저축을 모아 대부분을 우리 코트의 안감에 꿰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제한된 정보로 최대한 중국 지도를 공부했어요. 저는 가족에게 만약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먼저 선양으로 향하고 그 다음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도록 말했습니다. 3주 동안의 불안한 기다림 끝에 어느 월요일 아침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 3명 모두 10일 동안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식 문서를 들고 있자 제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성공했다고 속삭였습니다. 2주 후에 떠난다고요. 그날 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지가 오늘 김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으로 가던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어떤 종류의 질문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민지는 선생님이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여행 서류를 요청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두에게 우리 여행에 대해 말하는 것에 흥분되는지 물었다고요. 아내와 저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관 장교의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박 장군은 냉정한 눈을 가진 냉혹한 사람이었고 정권에 완전히 충성함으로써 진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저에게 최대좌라고 부르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 가족이 중국 여행을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어요. 제 아내의 삼촌이 매우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는 올려다보며 제 계급의 장교가 그런 여행을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부 사람들은 왜인지 궁금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어요. 가족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를 키웠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나지 않는 것은 무례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신중히 생각하며 책상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일정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돌아오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요. 저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차가운 방에도 불구하고 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우리의 일정이 빨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주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 가족을 모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가리기 위해 샤워기를 켜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3일 안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 가능할 때 가야 한다고요. 아내는 충격이 심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준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논의한 것만 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요. 지금부터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대해 생각했어요.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에 머물러 한 사람의 실수로 3대가 극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충성심은 요구되지만 결코 보상받지 못하는 곳 또는 자유의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곳.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 뱃속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꽉 조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거나 아니면 붙잡혀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훈장을 포함한 군복을 입었어요. 한때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제복이 이제는 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이미 깨어 있다가 시간이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를 깨우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행동하라고 당부했어요. 우리는 단지 아픈 삼촌을 방문하는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조용히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창백해 보였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 말이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면서 말이죠. 계획만 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제 여행자들에게 요구되는 대로 평양국제공항에 3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공항은 춥고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으며 모든 벽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의 커다란 초상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 검문소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경계하는 듯했어요. 첫 번째 보안 검문소에서 한 젊은 장교가 우리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서서 제복과 훈장이 우리를 너무 많은 질문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여행 목적을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가족 방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아내의 삼촌이 선양에서 심각하게 아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한 검문소를 그렇게 통과했고 몇 개 더 남은 검문을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두 번째 검문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분리해서 다른 장교가 저를 신문하는 동안 아내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질문했어요. 그 장교는 차가운 눈으로 최 대저 동지, 이 여행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의무라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아내를 키웠고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제 일에 대해 물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누가 제 책임을 맡을 것인지요. 저는 김중자동무에게 인수인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질문은 20분 동안 계속됐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각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저를 아내와 다시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녀는 흔들려 보였지만 침착했어요. 우리가 다음 검문소로 걸어가면서 아내는 그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삼촌에 대해, 중국에서의 우리 계획에 대해서요. 저는 침착하라고 작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요. 수화물 검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담당자들이 우리의 작은 여행 가방을 여는 것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한 담당자가 아내의 가방에서 사진이 있는 의학 교과서를 꺼냈고 저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담당자는 의학 문헌이냐고 물으며 의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저는 급히 제 아내 삼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기 전에 의사였고 이것은 제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주는 선물이라고요. 그 담당자는 제 얼굴을 그리고 책을 살펴본 후 마침내 그것을 여행 가방에 돌려놓았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다시 쌌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방 건너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두 명의 보안 요원을 발견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비행 전에 딸을 위로하는 아버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단지 아픈 친척을 방문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우리가 비행기에 탈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따가운 보안 요원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천천히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걸음은 깊은 진흙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우리 좌석을 찾았을 때서야 저는 작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족에게 경고했어요.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요. 여기서 멀리 떨어질 때까지는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우리는 평양이 우리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기념물들, 넓고 빈 거리들, 제가 수십 년 동안 일했던 건물들 모든 것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내는 목소리를 떨며 이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방금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양까지의 비행은 짧았어요. 우리가 착륙했을 때 중국 이민국 직원들은 우리 서류를 자세히 확인했지만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여권에 도장을 찍고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우리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외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선양시는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차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품들로 가득 찬 너무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저는 민지에게 저희와 가까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고요. 3일 동안 우리는 승인된 일정을 정확히 따랐어요. 우리는 아내의 삼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팠지만 우리의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당국이 눈치채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관광지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행당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당국이 승인한 호텔에서 몰래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소지품을 호텔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씨라는 이름의 중개인을 만났어요. 그는 비밀 연락처를 통해 추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불안한 눈과 빠른 움직임을 가진 키가 작은 남자였어요. 그는 가까이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도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이 위험할 것이라고요. 우리는 라오스를 통해 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몇 주가 걸릴 것이고 떠나지 말 걸 그랬어 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양에서 우리를 데려갈 배달 트럭 뒤에 숨었어요. 트럭은 생선과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는 연기와 거친 도로에서의 끊임없는 흔들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울 때 저는 그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여정은 숨는 장소들, 밤 이동,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흐릿해졌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중국어도 거의 할 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산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농가에서 잤고 어두워진 후에만 움직였어요. 모든 낯선 소리에 우리는 움찔했습니다. 한 산을 넘는 동안 민지는 가파른 길에서 미끄러져 거의 협곡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간신히 그녀의 팔을 잡아 안전하게 다시 당겼습니다. 그날 밤 나뭇가지와 방수포로 만든 조잡한 피난처에 웅크리고 있을 때 민지는 무너졌어요. 민지는 흐느끼며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요.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이것은 제가 제 아이를 위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민지를 가까이 안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녀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우리 딸을 위로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을 이 시련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과 이것을 끝까지 해볼 힘찬 결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가 떠나온 북한은 진정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도록 조건화된 감옥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탈출을 계획하기 전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나라인 라오스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더위는 압박적이었어요. 평양에서 떠나온 추운 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트로 강을 건넜고 우리에게 동정적인 라오스 승려들의 도움으로 사원에 숨었으며 주변의 곤충들이 기어다니는 흙바닥에서 잤어요. 3주간의 고된 여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개인이 지시한 대로 태국에선 일부러 밤에 돌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태국 이민국 직원들에게 잡히도록 했어요. 태국에서 잡히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망명을 구하는 북한 탈북자라고 자신을 밝히고 한국 대사관과의 연락을 요청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구금센터로 데려갈 때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국경과 산과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위험들을 마주했어요. 태국 이민국 구금센터는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주 동안 있었던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우리를 배치한 방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있는 간단한 금속 침대, 샤워 시설이 있는 작은 화장실, 그리고 햇빛 줄기를 들여보내는 창살 창문이 있었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북한으로 끌려갈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민지가 여행으로 지친 얼굴로 침대 중 하나에 앉아 이제 우리가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완전히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담당자들은 엄격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쌀과 채소로 이루어진 간단한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관리들이 했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단호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으로 대우받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둘째 날, 한 젊은 여성이 우리 방에 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통역사로 소개하고 곧 한국 대사관 대표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3시간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한국 대사관의 김 부장과 박 부장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가혹한 신문을 준비했지만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제 여정이 놀랍다고 말했어요. 즉시 망명 요청 처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한 어조에 혼란스러웠어요. 의심스럽게 우리를 신문하지 않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우리와 이야기해야 하고 배경과 여정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죄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믿을 수 없는 희생을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배신자와 범죄자로 불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한국 사람이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용감한 일을 한 것처럼 자유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북한에서의 삶과 여정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리들은 결코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새 옷을 가져왔고 민지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녀를 위한 책까지 가져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김 부장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임시 서류를 처리했다며 문서가 든 파일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도록 배워온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곳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대표했어요. 그곳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한국의 부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감옥을 발견할까요? 어둠 속에서 민지가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면 어쩌냐고 속삭였어요. 한국이 더 나쁘다면 어쩌냐고요. 저는 완벽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함께 직면했던 것처럼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근처의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민지는 비행하는 동안 창문에 얼굴을 누르고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아래의 한국 해안선을 드러낼 때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경이롭게 그곳이 너무 푸르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착륙하고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가혹한 신문과 혹시모를 구금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드러운 의자와 간식과 음료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편안한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곤 한 여성 요원이 우리에게 테이블 위에 차와 쿠키를 가리키며 드시라고 권했어요. 우리가 여정에서 많이 피곤했을 것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먹어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초콜릿 쿠키를 집었고 첫 입의 맛을 보고 맛있었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과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휴식 시간에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저에게 속삭이며 이것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어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산다고 들었다고요.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대답했어요. 여성 요원이 민지에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두 번째 쿠키를 건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말이죠. 초기 절차를 완료한 후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센터였어요. 건물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안 카메라가 있는 높은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감옥을 상기시켰어요. 우리를 태운 봉고차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내는 결국 우리가 감금되고 있는 것이냐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감옥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 방은 간단하지만 편안했고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릴 수 있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존중하며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가 여기서 12주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는 민주주의, 돈 사용하기, 일자리 찾기, 그리고 여기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한 수업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집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첫날 밤, 저는 시설의 주변을 밝히는 보안 조명을 바라보며 우리 방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합류했어요. 그녀는 우리가 여전히 죄수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침내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안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특히 제 이전 계급을 가진 사람과 같은 북한 탈북자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기서 모든 것이 너무 다르다고 관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아무도 정부를 찬양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이 미국 통제하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끔찍한 곳이라고 믿어왔어요. 저는 민지에게 정직하게 아직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알아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주는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정부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잘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탄핵될 수 있는지도요. 우리는 북한과 매우 다르게 작동하는 돈과 은행 업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역사 수업이었어요. 여기서 배운 한국 역사의 버전은 제가 평생 배워온 것과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한국 역사책에 따르면 한국 전쟁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것처럼 미국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수업 후 저는 한 선생님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자유에 대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다른 출처를 읽고 다른 의견을 듣고 스스로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진실 버전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스스로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저에게 혁명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위험했고 심지어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첫 달을 마치면서 저는 제 가족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실용적이고 적응력이 좋았던 아내는 의료 수업에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아내의 지식은 여기서 가치를 인정받고, 선생님들은 아내가 한국에서 경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민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업이 의심스러웠다고 했지만 이제 그녀는 질문을 하고 다른 탈북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고 그녀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흥분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저에게 선생님이 여기서도 여전히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가족 연줄이나 당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서 얼마나 잘하는지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희망찬 얼굴을 보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하나원에서의 12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 경제체제, 그리고 ATM 사용하기, 지하철 타기,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기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수업은 실용적인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정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우월성을 믿은 후 제가 배운 각각의 새로운 사실은 제 정체성에 기반해서 벽돌을 하나씩 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어느 날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수업을 들은 후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뒤에 남았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느낌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자유롭고 번영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이 미국에 의해 통제되는 실패한 국가라고 배웠는지 물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데 전문적인 여성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통제에는 고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지지했을까요? 선생님의 말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았어요. 맞아요. 북한 정부는 인민들에게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전체 체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고 그런 거짓말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부터 세계에 대한 제 이해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쉽게 적응했어요. 아내의 의료 훈련은 그녀에게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주었고 아내는 빠르게 한국에서 의료 종사자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녀의 경력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장비가 너무 선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가끔 책으로만 보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심지어 작은 클리닉에서도 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적응 문제와 고향의 향수병 후에 그녀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한국어 수업은 영어 수업으로 보충되었고 그녀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수업 후 저를 만나러 달려와서 과학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민지가 생물학에 진짜 재능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모두가 보여주도록 배웠던 강요된 열정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기쁨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지는 가족의 정치적 지위가 아닌 학습 능력만으로 의사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정부 지원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개의 침실, 거실, 그리고 부엌. 평양에서의 우리의 철저히 감시된 주택에 비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충성 인사와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했던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밤, 우리는 정착기관이 제공한 음식 용기에 저녁 식사를 하며 바닥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우리는 밖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심지어 밤에도 도시가 어두워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모든 시간에 자동차와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의 경우 해가 진 후 엄격하게 통제된 조용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끊임없는 에너지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부와 정착기관으로부터 받은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일상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한국어는 많은 영어 단어가 섞여 있고 일상적인 항목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과는 다르게 발전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제 억양을 이해할 수 없었고 혹은 저는 그들의 억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또 다른 장애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이러한 장치를 필요로 했어요. 은행 업무, 쇼핑, 심지어 음식 주문까지도요. 민지는 빠르게 배웠고 종종 저에게 제가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찾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제 군사 경험은 한국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회사들은 종종 북한 탈북자들, 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못하고 심지어 구직 면접 중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오해받은 후 저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작은 공원 벤치에 풀이 죽어 앉아 있었어요. 해는 저물고 있었고 하늘은 북한에서와도 같은 색으로 물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삶에서 바뀌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분이 제 옆에 빈 자리를 가리키며 합석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북한 억양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일몰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북한에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즉시 경직되었습니다. 방어적으로요. 그리곤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분단 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왔다고요. 그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최승민이라고 소개했어요. 박씨 아저씨는 지는 해를 보며 한국도 문제가 있다고요. 심각한 것들도요. 여기에는 투쟁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와 함께 그런 문제들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자유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딸이 꿈꾸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낯선 사람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저의 귓가에 머물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종종 한국 사회의 복잡성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박씨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형 경비회사에 지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지식은 국경 근처에서 운영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가치가 있었답니다.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담이 아닌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우리는 집에서 아내와 딸과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았고 아내는 간호보조 업무를 위한 초기 자격증을 통과했으며 민지는 집 근처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는데 돈을 썼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을 때 민지는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대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어제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하면서 평양에서는 어떤 선생님도 그런 질문을 학생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민지는 전에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집이라고요.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민지의 말이 끝나자 저는 행복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행복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제가 맡았던 어떤 군사 임무보다도 더 어려웠고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수많은 의심의 순간으로 가득했었어요. 우리는 저 국경 너머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는 희망만을 생각하며 험난한 여정을 뚫고 한국에 오기 위해 친숙한 모든 것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과 소박한 우리 집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나라도 어떤 곳도 완벽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북한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진실을 말하며 정권의 지시가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에 기반한 삶을 구축할 기회였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들어 건배하며 우리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아내는 자유를 위해라고 덧붙였어요. 민지는 꿈을 위해라고 말했습니다. 여정은 길고 위험했지만 제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아마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위험이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체제 아래 죄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찾고 우리 자신의 삶을 구축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희생, 어떤 고난, 어떤 여정,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유튜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